오늘도 이렇게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 합니다. 가볍지 않지만 무겁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하나쯤은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자존심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억울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고,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과정이라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미 끝난 일을 여전히 마음속에 쥐고 있을까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늙고 내려놓는 자는 비로소 산다. 정약용은 권력을 잃고 명예를 잃고 심지어 가족과도 떨어져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조선 최고의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 역시 비슷한 나이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젊을 때는 붙잡아야 살 수 있었던 인생이었다. 우리 세대는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경쟁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밀려났습니다. 놓아버리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자리를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가족의 생계를 붙잡고, 체면을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버텨왔고, 그렇게 가족을 지켜왔고, 그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습관이 노년까지 이어졌을 때 생깁니다. 이제는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을 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직함을 놓지 못하거나, 자식이 이미 다 컸는데도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거나, 이미 끝난 관계에서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거나, 과거에 받은 상처를 지금도 곱씹으며 그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를 반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젊을 때의 습관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누군가 예전 직함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드셨던 적 말입니다. 아니면 자식이 내 조언을 듣지 않을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만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적은요? 그것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 붙잡았던 것들을 늙어서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짐이 된다. 그는 권력을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잃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시간을 이용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그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과거의 권력과 명예를 붙잡고 있었다면 유배지에서의 18년은 그저 고통의 시간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붙잡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을 가볍게 사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2장. 왜 인생 후반에도 우리는 놓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내려놓음을 방해합니다. 또 하나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의지가 과거의 나에게 매달리는 형태로 나타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은퇴한 후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합니다. 일을 찾으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것도 아니면서 그저 과거의 자신을 증명하려고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과의 갈등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흘러가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떠오르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그저 나를 지치게만 하는지.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젊은이의 일이다. 늙은이는 옳고 그름보다 마음의 평안을 선택해야 한다. 이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억울한 것은 그냥 참으라는 말인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것은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내 인생의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억울함이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 밥을 먹어도 그 생각, TV를 봐도 그 생각. 그렇게 되면 억울함이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인생을 되찾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붙잡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이미 끝난 인간관계입니다. 몇 년 전에 틀어진 친구,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 사이가 멀어진 친처,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몇 년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정작 손해보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둘째, 자식과의 갈등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자식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셋째, 인정받지 못한 노력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다음 장에서 정약용의 사상을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장. 정약용이 말한 늙지 않는 마음의 조건.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늙는 것은 몸이지 마음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하루아침에 늙고 내려놓는 자는 100년을 살아도 젊다. 무슨 뜻일까요? 정약용이 말하는 늙음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젊어도 늙은 것이고, 마음이 자유로우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침묵입니다. 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이 많아집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런 말을 할수록 마음은 더 늙는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들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집착이거나 현재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자랑하거나 현재를 비난하는 말은 나 자신을 과거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듣는 것을 늘려라. 그것이 늙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이다. 둘째, 물러섬입니다. 앞으로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앞으로 나서며 살았습니다. 책임지고 결정하고 이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서 물러설 때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고, 후배가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게 내버려 두고, 세상이 자신의 속도로 변해가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물러섬입니다. 물러서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품격입니다. 셋째, 양보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옳은 것을 증명하려다가 관계를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관계만 망가질 뿐입니다. 그러니 양보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내 생각도 맞아.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말을 줄였고, 권력에서 물러섰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유배지에서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고,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 제자들에게 진정한 스승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는 억울하다며 과거에 매달렸다면 그 시간은 그저 고통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려놓았기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내려놓음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여전히 그것을 마음속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아예 그것을 마음 밖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4장, 내려놓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 이제 실제로 내려놓음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극적인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편해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존심을 내려놓은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40년간 교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 그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 같은 거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책이나 정리하라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점점 우울해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정약용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농사를 짓고 제자를 가르치고 백성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학자였는데 유배지에서 농부가 되고 마을 어른이 되었구나. 나는 왜 과거의 직함에 매달려 있는 걸까? 그 후 그는 동네 도서관에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책 정리가 너무 단순해서 이게 내가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책을 정리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책을 추천해주고 가끔은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 교실에서 가르치던 것만큼이나 의미 있다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과거의 나를 증명하려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하루하루가 가벼워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관계를 내려놓은 박 여사님. 박 여사님은 10년 전 친한 친구와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이제는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때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했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 여사님은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 친구는 건강이 나빠졌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지는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자가 말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따지는 순간 관계는 끝입니다. 그 말이 박 여사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걸까? 10년 전 그 친구? 아니면 나 자신? 그날 밤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놀라워했지만 곧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과거의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저 한 명의 친구를 다시 얻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제 노년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은 이 사장님. 이 사장님은 작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분입니다. 그는 20년간 사업을 했지만 결국 빚만 남기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나는 20년을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겠느냐.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 사장님은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알아? 20년을 쏟아부은 내 인생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들 말이 맞는 건가? 나는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있을 건가? 그 후, 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새로운 것을 해보자. 처음에는 산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조금씩 그는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전히 빚은 남아있고, 여전히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삶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세 분 중 한 분이라도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인생 후반, 이것만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설명받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왜? 라는 질문이 많아집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 자식은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변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하면 평생 찾아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알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직장 상사에게, 친구들에게. 하지만 이제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알아주는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미 끝난 관계의 기억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마음 속에는 이미 끝난 관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헤어진 친구, 소원해진 형제,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들, 그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속 공간이 과거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는 아름답게 정리하십시오. 그때는 좋았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넷째,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긴 존재다. 자식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됩니다. 물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이 나를 알아줘야
내 인생이 의미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도 젊었을 때는 이 정도는 했는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 항상 현재의 내가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나는 기억 속에서 항상 미화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과거에도 힘들었고 불완전했지만 기억 속에서는 항상 완벽합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는 과거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고 현재의 나는 현재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내려놓아도 충분합니다. 아니, 하나의 반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으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방향만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나머지를 도와줄 것입니다. 혹시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아니면 여기에 없는 다른 것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려놓는다고 인생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인생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잃었지만 학문을 얻었고 명예를 잃었지만 제자들의 존경을 얻었고 자유를 잃었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가 만약 유배지에서 나는 억울하다며 과거에 매달렸다면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려놓았고 그래서 역사에 남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년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평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억울함을 내려놓고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60대, 70대를 아름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하나만 내려놓는다면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우정, 이제는 적게, 깊게 만나는 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지만 그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수의 친구들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시청자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증명의 시간이 아니라 향유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 현재를 놓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정약용의 사상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의 지혜가 여러분의 노년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